오늘은 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방금 전에 CPI 지수가 발표되었고, 이에 대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께서 중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발 빠르면서도 정확한 리뷰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CPI를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총평을 네, 해주신다면. 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미국 물가 상승률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본 적이 있을까 하는 그 국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계 경제가 흐르는 그 양상 자체가 그 고물가, 그 물가 잡겠다고 움직이는 고금리,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 삼박자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근원이죠.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기대 반 또 조바심 반 하면서 이 물가 상승률을 지켜봤는데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는 웃돌고 어, 전월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이 주식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시장은 계속 오해해요. 파월의 마음을 잘못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인플레 정점 찍었다.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자꾸 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렇게 네. 오해하게 만드는 이유가 주로 금융기관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로 금융 투자자들이죠. 기관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 투자자들. 그들이 계속 시장에 안도감을 줘요. 물가 정점 찍었다. 우리가 기대 예상치를 찍어봤더니 그렇게 높지 않다. 어, 8.1%, 8.0이야. 그러니까 전번 지난달보다도 낮고 이 예상치보다도 낮을 거야라고 이렇게 시장에 기대감을 줘요. 그러니까 물가 정점 찍었고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안 이루어지겠다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그렇죠. 반등하죠. 환율도 안정화되죠. 결과적으로 이 물가를 오해하고 그럼 금리 인상 행위도 오해하니까 시장에 주는 이런 충격도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에요. 어, 어쨌든 지금 발표된 이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애매한 것이 지난달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시장에 어떤 혹은 시장에 혹은 FMC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분석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네, 총평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뭔가 저도 내심 인플레 정점을 좀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네. 그렇게 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좀 어렵겠네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 저도 정점은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정점 찍었는지가 정말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 어,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교환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네. 지금 1분 전에 미국 CPI 발표되자마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와, 이것은 장기 CPI 추이예요.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좁혀가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려간 것이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안 보여요. 도토리 키재기니까. 그러나 이 큰 그림을 보신다면 6월 소비자 물가가 9.1%를 찍었고 이 9.1%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라고 우리는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 큰 그림에서는 안 보이죠. 최근 값을 가지고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 값이죠. 보시면 지난 6월에 9.1%를 찍었고 7월 물가 상승률이 8.5로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음, 이 떨어진 것은 9.1보다도 떨어졌고 8.6보다도 떨어졌고 시장의 기대인 8.7보다도 떨어졌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와 이제 물가 안정화됐나 보다. 확실히 정점 찍고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시장이 기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6월 들어서 주가가 반등이 시작했죠. 그러니까 7월 초중순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6월 물가가 발표된 게 7월 이맘때니까 여러분 미국 CPI 물가 상승률은 그 다음 달 대략 14일 전후에서 나옵니다. 2주 있다가 대략. 그러니까 오늘은 13일이잖아요. 대략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월 물가 상승률 8.5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기대보다도 낮고 전월보다도 낮고 전전월보다도 낮고
이것은 정점 확실히 찍었나 보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때가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물가 잡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 한 번의 숫자가 발표된 이후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 포인트가 그냥 한 번의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어, 제롬 파월이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기대감을 가졌어. 다른 말로 시장이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계속 그 오해를 불식시켜줬죠. 아, 오해하지 말라. 그 오해다.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다. 2% goal. 어, 기억하시죠? 네.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는 게 목표인 거니까 그냥 요거 찍은 거 가지고 다시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번에 시장의 기대는 8.0, 8.1%예요. 물론 아, 전망치마다 다릅니다. 블룸버그나 뭐 S&P나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혹은 연구기관에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어쨌든 높아봐야 8.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물가 잡혔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직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했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달러 강세 기조 나오다가 물가 고점 찍었다. 확실히 그런 금융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오해죠. 지금 생각해보면 오해죠. 네. 시장은 계속 기대를 좋게 평가해요. 낙관적으로 물가 잡혔나 보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로 다시 이제 저가 확실히 성립했나 보다 하면서 주식 투자하려고 이제 돈이 이동했고 또 환율도 좀 안정화되고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서프라이즈죠. 어쨌든 어, 그거보다는 높은 거죠.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 비교해 보시면 보세요. 근래 들어 가장 높았었던 게 그나마 이게 6월, 5월, 4월이니까 8.3%가 가장 낮았었던 건데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이것은 어쩌면 확실히 물가 잡혔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어, 역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단기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마저도 2020년 이후니까 근래 22년 이후로만 본다면 어쨌든 이 8.3%라는 물가 상승률은 이 구간의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는가 보다.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이 성립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지고 근원 CPI도 다소 떨어지고 국제 유가나 뭐 여러 어떤 원자 뭐 예를 들면 가스라든가 석탄 같은 경우는 다시 계속 오르는 흐름도 있지만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도 잡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물가 고점 찍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어, 저도 인플레이션 고점을 찍은 건 맞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 동의를 하는 이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린다면 이게 장기 추이예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고분고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이따 그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전년 동월 값이에요. 근데 전년 동월 대략 한 7, 8월부터 기존 물가보다는 다분히 고물가 기조로 접어들었죠. 네. 이때 이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가격보다 또 한 번 그 오름세를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 고물가는 잡혔다. 피크는 찍었다. 그러나 9.1, 8.6, 8.5 이 숫자 잠깐 지워보세요. 이 숫자를 그냥 없다고 해서 해보세요. 그럼 네. 여전히 이 8.3%라는 이 물가 상승률은 근래 들어 가장 높죠. 어, 그리고 이 기준으로 봐도 8.3%라는 이 숫자도 여전히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은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낮은 물가는 아니다. 어, 여전히 고물가 기조는 유지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점은 찍었지만 여전히 고물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와,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좀 8.0, 8.1, 한 0.2%만 좀 낮았으면 그래도 네, 좀 안도하면서 네, 좀 그렇게 한숨 돌릴 것 같은데 이게 또 한 네, 0.12가 높아지면서
네, 고점은 찍었을 때 또 마음은 놓을 수 없는, 완전히 놓을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맞아요. 아, 네. 그러면요, 교수님, 네, 지난달에 또 잭슨홀 미팅에서 네, 한번 또 교수님께서 한번 브리핑을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폴 볼커를 연상시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와 좀 비교를 한다면요. 네, 이번 CPI 발표를 좀 어떤 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아, 네. 네. 자, 너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역시 제가 교환을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잭슨홀 미팅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그 첫 문단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볼딕체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 FMC의 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통화위원회죠. 한국은행 금통위의 목적,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그 이유, 역시 페드가 있는 이유, FMC가 개최되는 이유, 그것은 여기 제시된 것처럼 2% goal, 2%라는 목표 물가 상승률을 맞추는 것, 그 수준으로 떨어뜨려 내리는 것, 네. 이게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관점에서 잠깐 다시 한번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8.3%를 기록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물가 정점 찍고 떨어졌다라고 안도할 필요가 있을까? 어, 저는 제가 겁을 들이는 건 아닌데 계속 제롬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시장은 자꾸 기대를 형성하고 또 제롬 파월 마음을 확인해 보니까 또 아닌가벼 하면서 또 조정되고 또 기대감을 조성하다가 또 아닌가벼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기대, 그러니까 허튼 기대죠. 허튼 기대. 네. 허튼 기대, 또 안도감, 주식시장 활황, 그러다가 다시 조정. 계속 이게 반복되는 국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기다 보시는 것처럼 이 8.3%가 그 연준 의장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8.3%가 정말 물가 정점 찍고 떨어졌으니까 이제 음, 금리 인상 안 해도 되는가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래프냐 이거죠. 한번 여러분 한번 제롬 파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다행히 정점을 찍었지만 그 정점보다도 더 올라가면 몰라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찍었지만 여전히 이게 낮은 물가인가? 8.3%가 이 9.1, 8.6, 8.5보다 낮으니까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 과연 8.3이라는 이 숫자가 낮은 물가인가?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제롬 파월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한 가지 강한 그 피력한 이야기가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습니까? 제롬 파월이 아예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꺾인 것도 사실이에요. 고점 대비 꺾인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물가 정점 찍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근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4.2, 3.4 요 정도로 안정화되는 모습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물가 고점 찍고 떨어졌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미국 물가가 1년 내내 3.4%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여러 경제 주체들이 소비자나 기업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건 고물가라는 것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는 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떨어뜨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네. 이제 여기서의 반증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재밌는 그래프를 좀 업데이트 해봤는데요. 지금 이 지표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인데 이건 네. 뭐냐면 저의 전망도 아니고 웅달님의 전망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우리 2천만 가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주택가격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스스로 전망하고 있어요. 어, 어쩌면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런 것들을
뭐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인식할 수도 있고 그건 중요치 않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곧 이게 투자 심리라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높은 금리를 안고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대출을 의존해서 집을 사야 될까? 그러니까 매수자의 매수 심리를 꺾어요. 또 집을 갖고 있는 보유자들은 매도자죠. 매도자 입장에선 빨리 집 팔아야겠다라는 매도 심리를 더 부추겨요. 결국 고금리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또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매도 심리를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집 가격을 하방 압력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 결과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미국은 제롬 파월의 마음은 경기 침체를 유도하면서 혹은 용인해 가면서 수요를 떨어뜨리는 거죠. 투자나 소비 수요 이런 수요를 그러니까 투자 더하기 소비가 내수예요. 미국 경제의 내수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네. 거기에 수출을 하면 왜 수출이 외수고 이걸 다 더하면 거의 GDP예요. 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소비 하나가 70% 차지하니까 또 투자까지 더하면 투자가 한 15%. 그럼, 어, 그럼 85%, 미국 GDP의 85%가량이 내수인데 내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공급 부족과 수요가 과다했는데 수요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잡겠다. 물가를 결국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리를 자극해야 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이런 액션이라고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 지난번에도 또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S&P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디스가 하는 게 아니고 블룸버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블룸버그가 계속 시장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성해서 투자로 음, 자꾸 유입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금리 결정은 FOMC에서 한다. 어, 그래서 과도한 기대를 좀 너무 하지 마셔라. 그러다 과도한 기대로 주식시장에 또 뛰어들었다가 이제 어, 저점이 형성됐고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믿고 뛰어들었다가 또 떨어지고 왜냐하면 연준의 마음을 또 확인하면서 이제 곧 다다음 주에 FMC 회의 있잖아요. 그죠? 22일 정도, 10일 정도 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FMC의 마음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저에 깔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아, 정말로 그 미디어에서 말하는 그런 네. 것들에 휘둘리면 안 되겠네요, 정말로. 결국 금리 인상은 그 FOMC가 하는 거다.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은요, 교수님, 네. 진짜 FOMC가 진짜 한 일주일, 10일 뭐 이렇게 금방 남은 것 같아요.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진짜 어떤 회의 결과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 거기에 귀추가 좀 주목되는데 좀 어떻게 맞습니다. 예상을 좀 하시나요? 자, 어쨌든 미국 시간 기준으로 22일이니까요. 우리나라 날짜로는 9월 22일 아침 어, 새벽 3시에 우리 웅달님하고 또 이렇게 한밤중에 오밤중에 네. 좌담을 할 건데요. FMC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서 여러분께 또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일단 FMC 결과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난달과 지지난달보다도 떨어졌다. 음, 이 얘기는 금리 인상폭을 더 높일 유인은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어, 상대적으로 줄었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애매하다. 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고 지난달보다는 낮다. 그래서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흐름인 건 맞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해석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FMC 의사 결정에서 제롬 파월이 뭐라고 했었냐면 한 번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정점 찍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두 번의 데이터만 확인해서 정점 찍었다고 확인할 수 있을까?
제롬 음, 파월 마음을 생각해 보자 이거. 그 그러네요. 8분간의 발언 중에 한 번의 데이터만으로 섣불리 정점 찍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정점 찍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의 마음이 틀렸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전히 그 기대치보다는 높아요. 맞아요. 더더군다나. 고물가. 그리고 두 번의 물가 상승률 CPI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또 여전히 섣불리 정점 찍었다고 판단하면 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제롬 아, 파월의 마음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건 네, 아닌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역시 미국 경제인데요. 미국 경제가 지난 21년 10월까지만 해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 후에 4월 달에 이렇게 하향 조정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고 또 금리 인상 행보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조정이 있는데 지금 단에서는 요거보다도 더 떨어지는 이런 어, 기조일 것이다라고 이미 제가 웅달님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그래프를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유로존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맞아요. 그럼 유로존마저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유로존은 그런 강달러 기조에 못 견디고 유로화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걸 못 견디고 금리 인상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음, 강달러 못 견뎌. 특히나 이 강달러는 유로존의 물가를 잡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준다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결국 유로존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강달러를 안 잡으면 이 물가를 못 잡는 거예요. 네, 유로존도 각종 원자재를 물론 유로화를 주고 사기도 하지만 무역결제 통화에서 달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음, 강달러가 유지되는 한 유로존은 도저히 물가 못 잡겠다. 유로존 물가가 더 높거든요. 미국 물가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요. 유로존의 자이언트 스텝은 정말 역사상 최초입니다. 어, 근데 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그 마음은 제롬 파월하고 마음이 똑같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 경제가 어, 지금 나름 견조하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했지만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나름 선방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한 거예요. 22년 경제가. 근데 23년 경제는 0.9%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음,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럼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달러가 안 잡힌다든가 미국은 더 강도 높게 금리 인상한다든가 이런 액션이 취해질 경우 유로존 물가는 더 안 잡히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더 가스관을 잠근다든가 예를 들면 그럴 경우 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다면 마이너스 0.9%까지. 그러니까 유로존 경제가 정말 혹독한 시련을 감내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음, 어쩔 수 없다.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 된다. 강달러도 잡아야 된다. 라는 액션인 거예요. 결국 이런 방향으로 이 통화 정책의 수장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 FMC 회의 결과도 0.75냐 0.5냐 이 중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저도 어, 잘 모르겠습니다. 0.75가 될지 0.5가 될지. 그러나 아직 제롬 파월의 마음은 0.75다. 어, 왜냐하면 두 번의 데이터만 가지고 물가 정점 찍었다고 볼 수 없고 그래. 여전히 2% goal,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로존마저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유로존이 만약에 0.5%만 포인트만 인상했거나 베이비 스텝만 인상했거나 아니면 유지했거나 한다면 그냥 0.5만 해도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 유로존마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강한 강달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 제롬 파월의 마음은 이 마음속에 0.75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최소 빅스텝 0.5는 네, 거의 뭐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네, 0.75까지도 열어두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좀 있겠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네, 진짜 그 FOMC가 열려가지고
이제 미국이 만약에 뭐 0.5가 됐든 0.75가 됐든 올리면 이제 네, 미국은 3%, 3.25가 되는 거고 네, 한국의 경우는 이제 2.5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역전 현상이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면은 혹시 이제 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또 역시 그래프를 제시해드리면 확연히 여러분 드러나실 텐데요. 자, 금리 역전은 거의 예견된 일이다. 어, 정해진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미국이 이번에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고 우리나라는 2번 남았죠, 올해. 그리고 9월 FOMC 이후에 또 2번 남았어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뭐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우리나라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만큼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을 용인한 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금리가 역전되면 비로소 외국인 자금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 네. 이 일단 첫 번째는요. 근거는 여러분 많이들 잊으셨는데 2018년에서 20년 1월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높았었어요. 오, 그러네요. 이때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 네. 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수익 유입이 있었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몇 번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었는데 그 있을 때마다 순유출이 있었느냐 순유입이 있었느냐를 판단해 보면 순유입이 있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과정에서는요. 외국인 자금 유출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오늘도 순유입이 일어났잖아요. 아, 매수세가 강했잖아요. 네. 역전 현상을 이미 예상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뺐던 것이지 아, 용이 이게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나머지 조건이 똑같다면 기준금리가 역전됐을 때 네,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음, 유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또 선반영이 두 돼 번째 있다고 여러분들이 봐야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강달러 기조인데요. 음, 이 강달러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예요. 지금 이 달러 강세는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절하됨에 따라서 강달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세계 어떤 통화와 비교해도 달러 가치가 강한 흐름인 거예요. 특히 이 강달러, 이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6개 주요국 통화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로존의 유로화,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일본 네. 엔화, 스위스. 스위스 프랑,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 음, 그죠? 엔화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캐나다 달러, 그럼 6개죠. 이 6개 통화 가치와 달러 가치의 어떤 교환 비율을 계산해서 달러의 강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냥 세계적으로 어떤 통화보다 비교해도 달러 강세예요. 근데 재밌게도요. 제가 이 부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로존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자, 이게 미국과 유로존의 정책금리 차이예요. 정책금리 차이가 커지죠. 커지면 상대적으로 보세요. 이 정책금리 차이가 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질 때 조금 시간적 갭을 두고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죠. 네. 맞죠? 네. 또 이 정책금리 차이가 없어질 때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하할 때 그때 유로화의 가치가 시간적 갭을 두고 상승하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요. 보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 행보를 하면서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순간이 그 후인데 미리부터 유로화의 가치가 어,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 강달러 기조는 세계 모든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도 계속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봤어요. 계속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로 금리 역전도 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로존 간의 금리 격차도 벌어지고 미국과 그 엔화화에도 그죠? 또 위안화와도 그 모든 통화와도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부담을 갖는 거죠. 누가? 유로존이. 네. 물가 잡는데 불리하니까. 강달러는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좀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만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본다면,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는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 사이에 있을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에 더 무게를 둘 것이다. 적어도 그 잭슨홀 미팅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 그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시장에게 혼쭐을 낸다든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시장이 지금 안도한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만약에 0.5만 했다. 시장이 안도했는데 거봐 내 말 맞지? 하면서 주가가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로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금리 역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달러 기조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붙어 있었고, 어, 역전 현상을 확인하면서 그래 맞지? 확인하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자금 유출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같은 조건 하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큰 우리 경제에 큰 어떤 충격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선반영을 해서 미리 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던 것이고,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금리가 역전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빠져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우리 제 채널에서 이제 경익남 시리즈에서 다음 주 주제가 외환위기 오는가라는 걸 가지고 그냥 한 2, 30분 동안 강의로 제가 풀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미리 좀 유포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될지 여부는 한 가지 변수인데, 실제 유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굉장히 가파르게 미국 따라서 유로존 따라서 가치금리 인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FMC 회의 이후에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스탠스도 좀 생각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시청해야겠네요. 이 영상을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경익남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올라오시면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웅달님 채널도 당연히 같이 구독해 교수님, 주십시오. 예. 아, 네. 그러면 교수님, 그 네, 올해를 좀 긴축의이라고 조금 용어를, 정체성을 조금 명명해 주셨고, 실제로 긴축의 시대라는 책도 써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주식 투자를 좀 전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시점은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저점은 많이 다가왔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도 감히 이 9월이 저점일지 10월이 저점일지는 저도 이제 감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번 9월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0.5%포인트만 인상했다. 그것은 금리 인상폭을 조정해 나가는 흐름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폭도 0.25%포인트 올리다가 0.5%포인트 올리다가 0.75%포인트 올리다가 다시 0.5%포인트, 0.25%포인트. 이 조정폭도 조정해 나가요. 그러면 음, 금리 인상의 고점도 거의 다가오는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미리 지금 FMC 회의를 예측하고 지금 투자해서 예측에 성공하신 분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지난주가 저점이었다고 생각해도 좋겠죠. 근데 만약에 FMC에서 시장이 그거 오해입니다. 0.75 합니다. 1%포인트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다시 발작이 일어날 겁니다. 테이퍼 텐트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저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추측은 해보겠지만 그것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다 아니면 FMC 회의 이후다
이것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분기점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해지고, 특히 9월 FOMC 회의가 중요한 게 향후, 그러니까 FOMC, 그러니까 페드의 전망치도 같이 제시해요. 물가 전망이나 경기 전망이나 뭐 점도표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해요.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발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9월 FOMC가 평범한 FOMC 회의보다 좀 중요한 회의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제롬 파월의 마음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제가 주식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FOMC 회의 기간 동안 감히 예측하고 투자하기보다는 좀 그 기간 좀 피했다가 그때 정말 많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그때 좀 하셔도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FOMC 회의에서의 기준금리 인상폭은 누구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감히 제가 그렇게 의견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조금 뭐 현금 여유가 정말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분할로 조금 뭐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좀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진짜 FOMC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네.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네,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9월, 10월 정도가 음, 물가의 정점을 정말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정말 정점인 거거든요. 음, 근데 정점 찍었다고 해서 2% 목표를 이룬 건 아니기 아니,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상 행보를 하겠지만 금리 인상 폭이 둔화된다라는 것을 관찰하시거나 예상할 때쯤이면 여러분 이제 누군가는 좀 위험 추구형이고 누군가는 안전 추구형이니까 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먼저 투자하셔도 되겠고 아닐 수도 있겠다 의견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교수님, 교수님과 이런 실시간 인터뷰, 네, CPI나 잭슨홀 이런 걸 하면서 너무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 흥미진진했습니다. 예, 정점이지만 여전히 고물가, 이런 게 되게 쫄깃쫄깃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쫄깃쫄깃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어떤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한. 여러분들도 정말 네. 내가 태어나서 무슨 잭슨홀 미팅에 이렇게 음,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나? 내가 굳이 미국 물가 발표까지 이렇게 관심 가져야 되나? 음, 미국 금리 인상 결과도 내가 귀 기울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그만큼 경제를 넓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많이 보고 계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를 보면서 매크로 흐름을 맞춰가면서 적절한 투자 스탠스를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고지에 많이 오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교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수님 네, 또한 뭐 일주일, 뭐 10일 이 정도 뒤에 또 열리는 9월 네. 22일에 열리는 FOMC, 그때도 좀 좋은 리뷰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럼 제가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돈이 되고 살이 되는 경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발 빠르면서도 정확한 리뷰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